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밤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외곽 낡은 건물들이 위태롭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네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빗줄기는 회색 아스팔트 위에서 무수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시의 소음을 잠재웠고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했다. 편의점의 낡은 처마 밑에서 이서연은 잠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어린 피로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눈 깊숙한 곳의 고단함까지는 지워내지 못했다. 24살 꿈 많을 나이였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남동생의 병원비까지. 그녀의 하루는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로 조각나 있었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일상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방금 끝난 고깃집 아르바이트의 기름 냄새와 편의점의 인공적인 향이 뒤섞여 묘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익숙하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에 섰다. 늦은 밤 비까지 오는 날이면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이 고요한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짧은 휴식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동생 서진의 얼굴로 가득 찼다. 창백한 얼굴로 애써 미소 짓던 동생. 다음 주에 내야 할 수술비 고지서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진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이 지독한 삶을 견뎌내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그때였다. 편의점의 낡은 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검은색 정장은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마치 이 낡고 허름한 공간에 잠시 불시착한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보였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근처에 차를 수리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목소리마저도 그의 외모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서연은 잠시 그의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 시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남자는 짧게 혀를 차며 대답했다. 차가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 JN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의 돈이 움직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낯선 동네의 초라한 편의점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운전기사는 보험사를 부르러 갔지만 이 폭우 속에서 언제 도착할지는 미지수였다. 지우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극도로 혐오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에 있어야 했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연을 향했다.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굳은 눈빛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 뒤에 있던 작은 수건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그저 비에 젖은 사람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왔지만 그것들은 모두 대가를 바라는 친절이거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수건을 받아들었다. 거친 수건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젖은 머리를 털어내며 편의점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와 편의점 냉장고의 미세한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서연은 묵묵히 자기 일을 했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무심한 척 관찰했다. 그녀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을 폐기하고 선반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는 문득 그녀의 손목에 있는 옅은 흉터를 발견했다.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긴 상처일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의 흔적이었다. 그의 주변 여자들은 값비싼 보석으로 손목을 장식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고단한 삶의 증거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동정심과는 다른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하나는 그의 앞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앞에 놓았다. 기다리시는 동안 이거라도 드세요. 지훈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녀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날은 원래 손님도 없어서 한가하거든요. 그냥 제 거 마시는 김에 하나 더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녀의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비 오는 밤의 축축한 공기를 잠시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한 캔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차가운 그의 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을 싸구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뒤섞인 낯선 맛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각자의 커피를 마셨다. 지우는 창밖을 서연은 카운터 너머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었지만 폭우가 내리는 작은 편의점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들은 기묘한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졌다. 만약 자신에게도 번듯한 배경이 있었다면 지금쯤 저런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꿈을 꿀 사치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동생을 살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지우는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체념, 슬픔,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강한 의지까지.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수많은 가면을 쓴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그에게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이 여자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어떤 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전제에 속했고 그녀는 후제에 속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세계가 우연히 교차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운명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편의점 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운전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캔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다. 그는 명함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한 장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서연은 그가 내민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JN그룹 총괄 대표 강지훈. 그녀가 평생 만날 일 없을 사람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고 그저 옅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의 거절은 지훈에게 또 한 번의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의 명함을 거절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명함을 받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바라본 후 편의점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씌워주는 우산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그가 원래 속해 있던 세계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미묘한 긴장감과 낯선 세상의 향기는 편의점 안에 한동안 머물렀다. 지훈이 떠나고 편의점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서연은 그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다. 그가 남기고 간 명함이 카운터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어차피 연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와 그녀는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폭우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프닝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곧 동이 틀 것이고 그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좁고 어두운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곤히 잠든 동생의 사진을 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다. 서진아 누나가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이 오늘 밤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강지훈은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도 비가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샤워를 마친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낡은 편의점의 냄새와 싸구려 커피의 맛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손목을 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던 옅은 흉터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명함을 거절하던 그녀의 담담한 눈빛도.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서연. 그는 편의점 유니폼에 박힌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운명의 톱니바퀴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다. 그날 밤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서연은 굳게 믿으려 애썼다.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그가 내민 명함은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와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새벽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녀가 버는 돈은 이자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녀를 덮쳤다. 동생 서진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의사는 냉정하게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해 설명했고 그 금액은 서연이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절망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빚을 넘겨받은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옥탑방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붉은색 레커로 현관문에 빚 독촉 문구를 휘갈겼고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 그녀를 협박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며칠 전 서랍에 넣어두었던 강지훈의 명함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파는 행위였다.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같은 시각 JN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의 할아버지이자 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노성을 터뜨렸다. 언제까지 결혼을 미룰 것이냐? 최애 의원 집안과의 혼사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는 정략 결혼의 도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는 최 의원의 딸 최유라를 혐오했다. 사람을 제멋대로 휘두르려는 그녀의 오만함과 이기적인 성격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의 반항심 또한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절실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채 지친 눈빛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던 여자. 이서연, 비서 박민호가 보고한 그녀의 신상 정보는 간단명료했다. 불우한 가정환경 막대한 빚 아픈 동생.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범죄나 부도덕한 일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기록. 그녀는 깨끗했고 절박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절박함은 그에게 완벽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최유라와 할아버지의 시선을 돌릴 방패가 필요했고 이서연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거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감정 없는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며칠 후 서연이 일하는 식당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강지훈 대표의 비서 박민호라고 소개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박 비서는 식당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에게 하나의 제안을 건넸다. 강지훈 대표님께서 이서연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는 서연을 JN그룹 본사로 안내했다. 난생 처음 와보는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 앞에서 서연은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이질적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고 그녀는 마침내 강지훈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집무실은 넓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가구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된 공간은 마치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 냉정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한동안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의도적인 무시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그날 밤 편의점에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서연은 쭈뼛거리며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열어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가족관계 아버지의 빚내역 동생의 진단서 사본까지. 누군가 자신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한 느낌에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서연 씨의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 한 조각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제가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동생의 수술비와 완치될 때까지의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내 약혼녀 행세를 해주면 됩니다.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6개월, 딱 6개월 동안만 내 옆에서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언론에 노출되고 내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사적인 접촉은 일절 없을 겁니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니까. 그는 서연에게 계약서 한 부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비밀 유지 조항, 행동 지침 등 굴욕적일 만큼 세세한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그녀의 가난과 절박함을 이용해 그녀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못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런 짓은 할 수 없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 병원에 있는 동생은 어떡하고요? 다음 주가 수술 예정일이라던데 수술비는 마련했습니까?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죠?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이 동생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그녀의 자존심은 동생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 동생 서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 나 아픈 거 다 나을 수 있지? 라고 묻던 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결국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와 펜을 집어들었다. 펜 끝이 종기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연. 세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의 세상도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온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가짜 약혼녀가 되었다. 서명을 마친 서연을 보며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박 비서를 불러 계약서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박 비서가 데리러 갈 겁니다. 당신을 내 약혼녀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니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의 말투는 마치 물건을 다루듯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세계에서 과연 그녀는 무사히 6개월을 버텨낼 수 있을까? 운명의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박 비서가 서연의 옥탑방 앞에 나타났다. 초라한 동네의 풍경과 그의 고급 세단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그녀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다.
박비서의 안내에 따라 채오른 그녀의 하루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흘러갔다. 최고급 헤어 살롱에서 머리를 하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주는 값비싼 옷들을 입었다.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는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은 발을 고문하는 듯했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은 낯설기만 했고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된 것 같아 서글펐다. 오후 내내 그녀는 상류층의 에티켓을 가르치는 강색에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와인잔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 우아하게 걷는 법, 미소 짓는 법,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법까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규칙들이었다. 강사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서연은 자신이 마치 값비싼 상품이 되기 위해 조련받는 기분이었다. 문득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가격표가 떠올랐다. 그 돈이면 동생의 한 달 입원비를 내고도 남을 액수였다. 죄책감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저녁 서연은 강지훈과 함께 JN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몇 가지를 주의시켰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약혼녀 이서연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내 할아버지와 최유라를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임무를 하달하듯 말했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화려했다. 지훈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저 여자는 누구지? 강 대표 옆에 여자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서연은 자신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들에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제 약혼녀 이서연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지훈이 시킨 대로 입가에 경련이 일도록 미소를 지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영혼 없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목소리 하나가 그들의 대화를 갈랐다. 지훈 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소개해 주셔야죠. 최유라였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도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내 약혼녀라고 소개했을 텐데. 이서연 씨. 최유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 뵙겠어요. 최유라라고 해요. 지훈 씨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자신이 지훈과 특별한 관계임을 과시했다. 서연은 그저 반갑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이 잠시 다른 기업 총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최유라가 다시 서연에게 접근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방금 전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우고 본색을 드러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나 보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품은 뱀처럼 사악했다. 지훈 씨가 당신 같은 여자에게 반했을 리 없어. 얼마를 받기로 했어 말해봐. 내가 그 2배를 줄 테니 당장 꺼져. 그녀는 서연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다. 모욕적인 말들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아찔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사채업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떨던 자신의 모습과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보다 더한 수모도 겪어왔다. 부잣집 아가씨의 모욕 따위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최유라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신보다는 제가 강지훈 씨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요. 서연은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은 그걸 평생 모를 거예요. 최유라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만 상대해왔던 그녀에게 서연의 당당한 태도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차갑게 돌아선 후였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이 최유라의 공격에 울며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안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 이상의 호기심을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최유라에게 당당하게 맞섰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웠다. 이곳은 자신이 속한 세상이 아니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녀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을 의식하며 꾹 참았다. 지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옆자리 서연의 얼굴로 향했다. 그는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또 다른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한 여자였다. 어쩌면 이번 계약이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최유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천박한 고아 주제에 자신에게 맞섰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들은 이서연을 향한 증오로 변했다. 그녀는 당장 사람을 고용해 이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상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서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 만한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며칠 후 유라의 손에 만족스러운 보고서 하나가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서연이 몇 년 전 겪었던 끔찍한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주홍글씨였다. 몇 년 전 서연은 작은 보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성실했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주인의 딸은 그런 서연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주인의 딸이었지만 그녀는 서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가난하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서연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절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쫓겨났고 그 일은 좁은 동네에 흉흉한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은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최유라는 바로 그 상처를 다시 헤집기로 결심했다. 최유라는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를 은밀히 만나 돈 봉투와 함께 이서연의 과거에 대한 자료를 넘겼다. 며칠 뒤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한 면과 인터넷 연예 게시판은 온통 이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JN그룹 강지훈 대표의 약혼녀 과거 보석 절도 전과 드러나 충격. 신데렐라의 두 얼굴 상습 절도범 출신.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했다. 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갔고 익명의 지인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인성을 매도했다. 그녀의 낡은 옥탑방 사진과 과거 사진까지 무단으로 게재하며 기사는 날개에 돋친 듯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아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연은 손님들이 자신을 보며 수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낌새에 스마트폰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화면 가득한 자신의 얼굴과 절도범이라는 붉은색 활자.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악몽이 현실로 되살아나 그녀를 덮쳤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사 밑에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 도둑씨 신분 세탁 제대로 했네. 강지훈 대표 눈은 장식인가.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옥탑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다. 낡은 침대에 웅크린 채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떨었다.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경멸하던 가게 주인의 눈빛 비웃던 주인의 딸의 얼굴,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지독한 외로움. 또다시 같은 악몽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훈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자신 때문에 그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이 계약을 끝내야 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저 이 계약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 역시 기사를 접한 상태였다. 그의 첫 반응은 차가운 분노였다. 감히 누구의 약혼녀에게 흠집을 내려 하는가. 이것은 서연을 향한 공격인 동시에 자신과 JN그룹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는 이 일의 배후에 최유라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 텄다. 파티장에서 당당하게 최유라와 맞서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무너져 내린 상처 입은 작은 짐승에 불과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곧장 차를 몰아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겁에 질린 얼굴의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 연약한 모습은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그녀를 질책하고 계약 이행을 강요하려던 생각을 바꾸었다.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어지럽게 널려있는 신문과 잡지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튼을 쳐서 창밖의 시선을 막았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서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여연은 그런 그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후 지훈은 그녀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 당신 마음대로 끝낼 수 없어, 의도져. 서연이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시작한 게 아니니 끝내는 것도 당신이 아니야. 이건 이제 내 문제가 됐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의미는 달랐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왔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해결할 때까지.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서툰 방식의 보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서연에게 아주 작은 빗줄기가 되어주었다. 서연이 보는 앞에서 지훈은 JN그룹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해당 언론사와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나 선처는 일절 없을 거라고 분명히 전해. 전화를 끊은 그는 박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몇 년 전 이서연 씨가 연루되었던 보석절도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재조사해. 증인이든 증거든 관련된 모든 걸 찾아내. 나는 진실을 원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단순한 계약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다. 한 사람의 억울한 과거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현재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록 그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그는 이제 그녀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강지훈의 경고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JN그룹 법무팀이 칼을 빼들자 이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언론사들은 거대 기업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고 대중의 여론 또한 조심스러워졌다. 서연의 옥탑방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도 철수했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강자의 편이었다. 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향한 비난이 잦아드는 것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진실이 아니라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은 그녀에게 절실한 휴식을 주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지훈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조용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박 비서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포장한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가지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박 비서는 언제나처럼 정중한 태도로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공식 석상에 나설 분이 건강을 해치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사무적인 말을 덧붙였다. 또한 옥탑방 건물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덕분에 서연은 사채업자들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계약과 필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희미한 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산 고용주였고 얼음처럼 차가운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지만 그 결과는 따뜻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에 대한 원망과 고마움, 경계심과 의존감이 뒤섞여 무엇 하나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보내온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서 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의 서툰 보호는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훈이 예고 없이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건 조사에 대한 중간 보고입니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말투로 용건을 말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어색하게 흘렀다. 서연은 그를 위해 물 한 잔을 내왔고 그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는 법무팀의 진행 상황과 과거 사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서연은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여전했지만 며칠 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다. 어쩌면 자신 때문에 그가 신경 쓸 일이 많아진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의 설명이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내 약혼녀가 절도범이라는 오명을 쓰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 뒤에 숨은 다른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다. 저는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한번 버려지고 나니까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역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압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과 상처를 발견했다. 그 역시 화려한 세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지만 짧은 대화 속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했던가. 그들은 처음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강지훈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가 가끔 보내오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도 가슴이 뛰었고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곤 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통제를 벗어나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처음에는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장기말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알면 알수록 그의 계산은 자꾸만 빗나갔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에 마음이 쓰였고 그녀의 억울한 과거에 분노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작은 미소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업무에 집중하다가도 문득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좁은 옥탑방에서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동정심 혹은 책임감일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심장이 멋대로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박 비서가 밤새 정리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이서연의 과거 절도 사건이 철저히 조작된 음모였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당시 목걸이를 훔쳤던 보석가게 주인의 딸은 몇 년 전 해외로 유학을 떠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유학자금 출처는 불분명했다. 또한 당시 서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동료 직원은 얼마 후 거액의 돈을 받고 가게를 그만둔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명백한 희생양이었다. 조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비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보석가게 주인의 사업이 몇 년 전부터 JN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성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태성그룹은 최근 최유라의 아버지인 최 의원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을 둘러싼 스캔들은 단순히 최유라의 유치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JN그룹을 흔들고 강지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태성그룹과 최 의원 집안이 결탁한 비열한 기업 전쟁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장 약해 보이는 서연을 공격해 지훈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지훈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그녀의 아픈 상처를 비즈니스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다. 그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이행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녀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가짜 약혼녀가 아니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서연 씨와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그의 말에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6개월. 처음에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계약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빚도 없고 아픈 동생도 수술을 받았으니 이제 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녀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자 지훈은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그의 건조하고 차가운 일상에 스며들어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조용한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차 안에서 그는 먼저 그녀에게 조사 결과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태성그룹과 최유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서연은 모든 진실을 듣고도 담담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담담한 모습이 지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 우리 계약 곧 끝납니다.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했다. 이 모든 건 거래로 시작됐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을 이용할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감정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에요.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진짜 내 사람으로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딸렸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와 자신은 사는 세계가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또다시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대단한 사람의 곁에 설 자격이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대표님, 저희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대표님 옆에 있으면 짐만 될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저는 또다시 상처받고 버려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대표님의 지금 감정이 어쩌면 저에 대한 동정심이나 미안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거절은 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지우는 그녀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정이나 미안함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과거로부터. 그러니 나를 믿어주세요.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당신이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아요. 그의 진심이,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서연의 마음을 거세게 두드렸다.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의 성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정의 순간이 그녀에게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JN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안건은 경쟁사인 태성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강지훈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직접 추진하는 이 안건은 사실상 두 그룹의 합병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이는 최 의원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회의장에는 강 회장과 이사들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의 당사자인 태성그룹의 회장과 최 의원, 그리고 최유라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최유라와 그 일파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판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었다. 강 회장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태성그룹 회장이 양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발언을 마친 후 마침내 강지훈이 발표를 위해 단상에 섰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최유라는 조소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가 백기를 들 차례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성그룹과의 파트너십 제안 아주 흥미롭게 검토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작은 보석 가게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젊은 여자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보석가게 주인의 딸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진들과 함께 태성그룹의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유라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태성그룹이 JN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한 정황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을 흔들기 위해 태성그룹과 최 의원 집안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음모였다. 그들은 이서연의 억울한 과거를 이용해 스캔들을 터뜨려 지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주주들의 신임을 잃게 만든 후 이 파트너십을 빌미로 JN그룹의 경영권을 서서히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최 의원과 태성그룹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강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상처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단상 위 강지훈의 옆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과거에 범죄의 피해자였고 최근에는 거짓의 피해자였습니다. 저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특히 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기 위해 섰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최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고 진실은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회의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태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최 의원과 태성그룹 회장은 성난 주주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몰락은 빠르고 비참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강지훈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선언했다. 이 사람이 이서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은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곁에 서 있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서연 씨에 대한 공격은 저와 JN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고백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감싸 안고 그녀의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굳게 잡아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곁에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지훈과 이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뒤로하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당당히 걸어 나갔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태성그룹과 최 의원 집안은 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명성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최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한번 드러난 그 힘은 무엇보다 강력했다. 하지만 이서연과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조금은 서툴고 어색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연애를 시작하는 남자아이처럼 행동했다. 그는 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파티 대신 서연이 살던 동네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 그녀를 데려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는 평범한 데이트는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는 또한 서연을 위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려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고 그녀의 동생 서진과 친해지기 위해 로봇 장난감 조리법을 밤새 공부하기도 했다. 차가운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변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벅찼다. 그녀 역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난한 환경이나 아픈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들 역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이겨낸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동생 서진의 밝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지원을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주얼리 공방을 열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탄생한 주얼리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가짜 약혼녀도 불쌍한 피해자도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주체적인 디자이너 이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강 회장은 예전의 엄격한 모습이 아닌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어리석음과 지훈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했다. 그는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자신의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작은 비취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었다. 우리 지훈이의 곁을 그리고 그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아가야.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그들의 사랑이 모두에게 인정받았음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작은 공방이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는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지훈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반지의 중앙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하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작은 별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 씨, 우리의 시작은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을 이용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사랑도 온기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에 당신이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닌 내 심장으로 당신과 약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를 보듬고 당신의 모든 꿈을 응원하며 평생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편의점 앞을 찾았다.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하나의 우산이 함께 들려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다. 지우는 그때처럼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왔다. 그들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씁쓸하면서도 달콤했던 그날의 커피 맛을 추억했다. 그때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는데 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아니야.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테니. 빗소리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었고 가난과 과거의 상처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